안녕하십니까. 자, 검정고시 도덕 김태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시간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가정,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뭐 친구, 사이버 공간. 자, 정말 많은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많은 기출문제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쭉 공부했는데,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단원의 마지막 내용, 이제 모든 걸 통합하는 이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가까이 사는 집이나 사람. 그래서 가까이 사는 집, 이것도 이웃이고요. 가까이 사는 사람, 이건 뭐예요? 거주적,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정신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거나 친밀감을 느낀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죠. 특히 이웃의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사이버 공간 때문에 그런 거죠. 사이버상에서도 이웃 맺기 되게 쉽잖아요. 그것도 이웃입니다. 왜? 우리가 뭘 맺으면서 정신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이웃입니다. 자, 우리 이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사촌. 이웃은 뭐만큼이나, 사촌만큼이나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속담 중에서는요, 자,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더라도 사야 된다. 그만큼 이웃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공자는 뭐라고 말했죠? 자, 마을에 인을 가진 이웃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자, 좋은 이웃을 두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하겠는가? 자,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좋은 친구가 인생의 기쁨이라면 좋은 이웃은 나와 가족의 행복이다. 친구만큼이나 뭐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조상들은요, 생활터전을 고를 때 반드시 이웃을 잘 선택해서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터전을 고르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책입니다. 택리지, 어디에 살면 좋은가를 공부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뭐 4가지 조건으로 잡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심이에요, 인심.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인심이 얼마만큼 좋은가, 이걸 골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웃이라는 거, 시험 포인트는 첫 번째 예입니다.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그래서 항상 여기 위에 나오는 것처럼 가까이 사는 사람만이 이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웃은 그만큼 어때? 중요하니까 이 이웃의 중요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이 표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웃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시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달라진 이웃의 모습, 현대사회를 보면서 이웃이 많이 바뀌었죠. 자, 이웃의 변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전통사회의 이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했죠. 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요. 그만큼 어때요? 가깝겠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옮겨요. 같이 살아요. 쭉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깊은 정을 나누고 살 수밖에 없겠죠. 가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요. 농사철에는 서로 일을 도와주면서 한 가족처럼 지냈음. 자, 이러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 옛날엔 같은 마을에서 같이 나고 같이 막 자라면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웃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웃은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왜?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적었고요. 그러니까 더 가깝게 지냈겠죠. 다 잘 아니까. 자, 태어난 곳에서 일생을 살았고, 그다음 마을 사람들끼리 깊은 정을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이래서 옛날에 전통사회에서는요, 청소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많이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옛날에는 청소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되게 짧았죠. 일단 청소년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게 맞습니다. 애들 아니면 어른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 옛날에는 보통 어른 대접 몇 살 때부터 받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로 16살 정도. 신체적 성숙이 어느 정도 돼버리면 어른 대접 바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라는 말 자체도 별로 없었겠죠. 그때는 청소년 기간이 짧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현대사회 이웃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입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웃 사람들끼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왜 잘 알지 못하죠? 사람도 너무 많죠. 그다음 같이 삽니까? 같이 살긴 살죠.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삽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죠. 오랫동안 같이 살면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현대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면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일에 종사해요? 그것도 아니죠. 생활 리듬이나 터전도 다 다릅니다.
자, 따라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일터에 따라서 이사를 자주 하기도 하고 서로 바쁘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옛날에 이웃의 했던 역할을 요즘엔 대신해주는 전문기관이 등장한다. 현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 옛날에 학대가족에서 많이 했던 역할을 대신해주는 전문기관들이 등장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웃이 해주는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다못해 옛날에는 이웃들이 같이 장례도 지르고 같이 제사도 지내고 했잖아요. 요즘은 뭐 상조가 전부 다 이런 것도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뀐다는 거죠. 자,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의 이웃사랑 풍습이 있죠. 자, 마당쓰리와 내장 나누기. 정말 아름다운 풍습이죠. 자, 당장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마당 빗자루를 들고 새벽에 부잣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청하지도 않는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집으로 조용히 들어온다. 자, 주인이 일어나 누가 마당을 쓸었는지 알아본 후에 자, 머슴으로 하여금 그 집에 1주에서 2주 동안의 먹을 양식을 보내주는 아름다운 건습이 마당쓰리이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훈훈해지죠. 그 다음에 그 양식은 갚지 않아도 되었다. 자, 또한 내장 나누기 풍습도 있었다. 자, 명절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돼지나 소를 공동으로 잡아 나누었는데 이때 살코기는 나누어 가지지만 내장은 마을의 가난한 노인이나 고아들에게 나눠주면서 자,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에게 자, 오리 말고 또 내장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 그들에게 더 모아서 주면서 챙겼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했고 이건 우리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전통사회에서 예전의 전통사회에서는요 이웃들끼리 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만큼 가깝게 많이 지냈습니다. 자, 새로운 이웃과 이웃 간의 갈등 나오겠습니다. 이제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웃이 많이 발생하는데 학교 친구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지내잖아요. 자, 직장 동료, 진짜 직장 동료는 정말 이웃이죠. 정말 가깝게 많이 지내죠. 그 다음에 종교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요즘에 이거죠. 자, 3차적 인간관계로서 맺어진 사이버 이웃. 그 다음에 요즘엔 인류 전체도 이웃이 될 수 있죠. 왜? 지구촌 사회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친밀감을 느껴, 유대감을 느껴, 그 사람은 전부 다 이웃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내가 그 사람과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면 그 사람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멋대로 이웃 막 설정하세요. 뭐 외계인하고도 할 수도 있죠. 존재만 확실하면. 자, 최근 들어서 이웃 간의 갈등 많이 늘어난다 해서 갈등 사례에서 뭐 주차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쓰레기 문제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소음으로 인한 갈등 되게 심각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온 것 중에 아파트 흡연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할 수도 있고요. 층간 소음 문제 생각만 해도 되게 많이 사례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갈등 원인, 이기적 태도와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뭐 이거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 그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이거 딱 봤는데 이게 이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 다음 이웃끼리 직접 도와야 할 일은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웃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다. 자,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웃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 우리 대한민국이요. 요즘에 뭐 흉악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면서 굉장히 불안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치안 상태가 좋은 나라인지. 굉장히 누구나 다 압니다. 전 세계에서 치안 상태가 가장 좋은 나라 한 5개에서 8개 사이로 뽑는다면 그중에서 우리나라 들어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안 상태가 좋은 거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디가 안전하냐면요. 밤길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밤길이 안전한 이유. 전 세계에서요. 여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여중은 안 하겠네요. 여고에서 야간 자율학습할 수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게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뭐 경찰이나 군대의 치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 가장 대표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밤길하고 새벽길에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든든하다는 거죠. 아파트 큰 동에서 2세대 달랑 삽니다. 그게 편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같이 사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겠습니까? 같이 사는 게 안정감도 듭니다. 그래서 이웃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그다음 편안함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바람직한 이웃관계를 위한 노력으로서 관심 갖기.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관심을 가져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게 뭐야? 이웃 간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죠.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인사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이웃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필요한 자세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웃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과 그 다음에 서로 도울 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그 다음에 심각한 표현이 아니겠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웬만하면 피해를 주는 일은 삼가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낯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잦고, 그다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과 인간관계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스피드 세계잖아요. 너무 빨리 막 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시간이 돈이다가 더 어때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관계가 이해타산적,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 이득이 주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손해가 될지를 계속 계산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적이기가 쉽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강하죠. 장단점이 다 될 수 있죠. 외국인들 우리나라 봤을 때 느끼는 첫 번째 느낌 뭡니까? 다이나믹 코리안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역동적으로 산다. 따라서 그 안에서 발전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그만큼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 따라서 자기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기주의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필요한 자세는요,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기왕이면 밤 같은 데는 뭐 스피커 소음 같은 것도 끄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하더라도 담배 같은 것도 이제 베란다나 이런 데서 피우는 건 최대한 자제하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차 같은 것도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한 건지만 예절도 서로 간에 준수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는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또 괜히 인사했을 때 멋쩍은 경우도 많이 있죠. 너무 모르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잘 모르신 이웃이라도 미소 짓는 얼굴로 먼저 인사말을 건네므로써 가까워지도록 해야 되고요. 자,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공동생활의 예절을 잘 지키도록 서로 간에 노력해야겠죠. 예전에 거의 한 15년 전? 이 정도쯤 된 것 같은데, 유명한 CF가 하나 있었죠.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쫓아옵니다. 쫓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는. 그래서 계속 남자가 자기 뒤를 쫓아오니까,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점점 걸음이 빨라진 겁니다. 근데 뒤에 남자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자기 집 앞에까지 막 급하게 갔어요. 막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제대로 안 열려요. 근데 남자는 막 자기 쪽으로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와 하면서 소리 딱 지르려고 하는데 그때 남자가 자기 옆집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옆집 사람이었고 그 집 아저씨였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얼마나 최근에는 삭막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CF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요즘엔 공동주택 이런 데서 서로 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많은 뭐 스케줄 같은 것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웃간에 지켜야 될 예절 당연한 거죠. 서로 돕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거고요. 약속은 지키려고 꼭 노력해야겠죠. 인사생활하고 이게 제일 쉬운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친절한 행동엔 꼭 고마움을 전한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일단 사과를 먼저 하는.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잘 못하잖아요. 사과.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좀 못하는 편인데 사과 잘해서 크게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사과했다고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어 중에서 우리 참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단어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사회 도덕이잖아요. 사회윤리. 따라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다 강조합니다. 가정도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만 있으면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혼자만 있죠? 그러면 이때는 1인 가구라고 하죠. 1인 가정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생활 공동체로서의 특징은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는 표현이 있어도 1인 가정이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더불어 살아갑니다. 따라서 전부 다 인간관계에서 뭐가 필요해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은 무슨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서로 간에 뭐 할 수 있다? 힘을 합칠 수 있다. 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거, 자, 다시 단어만 뽑아서 배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배려의 의미와 필요성에서 첫 번째 배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는 마음. 말 너무 어렵죠? 배려하는 마음이 배려인데, 이게 제일 쉬운데.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배려입니다. 근데 풀어 써주는 것도 한번 필요합니다. 왜? 시험에서 이런 용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무조건 동정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안쓰럽게 여기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했죠? 자, 우리 중조 과정에서 용어 문제 중에서 한 10번째 안에 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제가 아니죠. 지혜 자세죠. 이것도 다시 한번 나오는 김에 정리하시고요. 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양보한 것.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배려고 양보죠. 그 다음에 배려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배려했다는 마음 자체가 삶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배려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모두가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자, 이것도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중에서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뭘 했는데 그거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물론 저는 다른 동물들이 돼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일견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타산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즐거움을 얻는다? 어쨌든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타성을 통한 행복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배려의 결과 보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되고, 자, 그러면 배려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관심. 배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죠. 그 다음에 이 관심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자, 행복한 인간관계를 꽃피우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배려를 하다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행복한 인간관계를 꽃피우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뭐가요? 배려가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첫 번째, 당연히 타인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만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이 위하는 것 같아서 막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 진짜 많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배려는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관계의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입니다. 자, 공감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함양이라고 하는 걸 기르는 거거든요. 자, 공감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준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은 뭐가 강합니까? 자신만의 치우친 생각이 강하죠.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보편성 있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만의 치우친 생각에서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견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떨어집니까? 이게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편자 들어가는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어느 한 자식만 사랑한다. 편애. 어떤 특별한 음식만 좋아한다. 편식. 중요성을 한쪽으로만 몰두시키는 거, 편중시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자, 이때 편견은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된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견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하죠? 편견, 그 다음에 선입관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자, 배려를,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려의 실천으로서 마음만 가지고는 배려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때?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아니죠. 그냥 거칠입니다, 거칠해. 그 다음 작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야 된다. 자, 우리 작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은 의지로서 배려에 뭐가 돼야 돼요? 배려에 의한 행동까지도 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배려라는 문제가 바로 단독으로 나오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어렵겠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다음중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배려를 구체화시킨 거 뭐라고 그래요? 봉사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봉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또는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한마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걸 봉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려를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이 봉사입니다. 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첫 번째 포인트는 봉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거겠죠. 중졸이니까. 봉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거. 자, 그러면 바람직한 자세가 되려면 밑에는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족하면 바람직한 봉사활동이 아니겠죠. 이게 시험 포인트가 되는데, 자, 봉사활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인 활동.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자발성.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공동체를 위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아가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하여 나보다 우리를 중요시하게 하는 활동. 이게 여러분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다 보면 이게 처음 할 수 있어요. 뭐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자기는 우리 사병들을 위한다는 걸 하면서 우리 여기 잔디공원 하나 만들까? 여기 연못 하나 만들까? 여기 막 나무 많이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병사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런 막 자기는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해요? 밑에는 병사들이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끔씩 보는 거였거든요. 그건 뭐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공감이 안 된 거죠. 또 뭐가 안 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자기만 생색내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말하는 거고요. 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무대가성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동이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대가는 이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서 행하는 활동.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성입니다. 자, 그럼 봉사의 네 단계. 자, 네 가지 요소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있어야 돼요? 자발성 있어야 됩니다. 남이 시킨 거 아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무대가성, 그 다음에 지속성. 자, 특히 자발성, 무대가성, 지속성. 얘는 그나마 좀 덜 중요하죠. 당연한 얘기니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바람직한 봉사활동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일시적인 봉사는 봉사활동이라고 하기엔 좀 약하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 꾸준함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봉사활동의 특징 세 가지 있다. 뭐 있어야 돼? 누가 시키면 시킨 것보다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자발성,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대가성, 그 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들이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요건들이다. 정리하시고요. 자, 남을 적을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죠? 자신이 갈고 닦은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재능을 기부하거나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재능 기부 같은 거. 그 다음에 열심히 번 돈을 내놓기도 한다.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이거가 좀 약한 편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이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많아져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바람직한 봉사활동의 자세가 아닌 것. 바람직한 봉사활동의 자세인 것 해서 첫 번째. 도움을 줄 때의 자세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색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을 해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 무작정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굉장히 많이 있고, 자, 뭐 적당한 수준의 도움을 요구한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골라낼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협동입니다. 인간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반드시 신체적으로 나약한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인간은 등치에 비해서 나약합니다. 인간이 뭐, 그 1대1 매치업으로 시켜서 동물들 중에 센 편입니다. 상당히 센 편이고요. 웬만한 동물도 인간한테 못 덤빕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게 굉장히 큰 위압감을 주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눈싸움을 할 때 인간이 이겨요. 지가 피하지 않는 이상. 인간보다 키 큰 애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웬만한 동물들은 인간한테 안 덤비는데 그렇지만 신체적인 능력에 비해서는 어때요? 더 세잖아요. 왜? 협동하는 지혜를 통해서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협동과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서 만물의
최강의 동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죠. 뭐 육지에서 누가 제일 세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육지에서 육상동물 중에서 누가 제일 세? 아니면 바닷가 동물 중에서 누가 제일 세?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육상에서도 바닷가에서 인간이 최고 셉니다. 이건 확실하죠. 그래서 육상동물 중에서 누가 제일 세냐면 뭐 코끼리가 제일 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코끼리도 별거 아니잖아요. 인간 앞에서는. 옛날에 그 털 달린 코끼리 있었죠. 메머스라고. 일본 사람들 그 약간 촌스러운 발음에서 맘모스 이렇게 발음했는데 그 메머드가 왜 멸종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보다도 더 큰 이유가 인간의 포식 때문에 멸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 최강으로서 동물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럼 협동은 뭐예요? 공동의 목적으로 해서 두 사람 이상 힘을 모으는 거 협동이라고 한다. 당연한 거고요. 자, 협동의 결과 더 발전하는, 그 다음에 더 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어려운 내용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상부상조의 전통. 자, 마지막 하는데요. 자, 우리 조상들은요, 서로 간에 부양하고 서로 간에 돕는 풍습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 네 글자로 상부상조라고 하는데요. 자, 이 상부상조의 전통을 보여주는 조직들이 있어요. 여기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4개 나오고요. 자, 예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시켜가지고 하나 더 나온 것도 있었는데,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 묻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개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적 이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 이익이죠. 자, 개를 묻을 때는요, 돈을 모으죠. 돈을 모아서 한 사람씩 몰빵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아껴서 모으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목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현실적 이익 플러스 인맥 관계를 넓혀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 있잖아요. 가정 행사들.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손님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방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이면서 같이 놀다 보면 친목도모도 되겠죠. 게다가 옛날에 아줌마들이 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개를 어떤 방향으로 많이 활동하냐면 그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뭐 동아리나 아니면 과 친구들이 우리 우정을 영원히 가기 위해서 개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성공한 그 동기들은요, 되게 오래 가요. 개인적으로 몇 개, 후배 동기들 중에서도, 선배들 동기들 중에서도 이게 개가 성공한 케이스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 되게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도중에 끝난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개주가 돈을 가지고 날라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참 이게 외국 사람들 이거 보면서 참 이런 기발한 방법, 근데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그래서 자, 현실적인 이익과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현실적 이익을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 이익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 이익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이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향약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똑같이 얘가 제일 어려운데요. 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행촌이 아닙니다. 향촌의 자치규약입니다. 향촌 자치규약을 줄여서 향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때 지방의 양반들 있죠. 지방의 양반들이 겉으로는요,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라는 명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는 것보다는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향약의 서대 덕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구분만 하세요. 단독으로 여러분들 나오진 않으니까. 덕이 있는 일은 서로 간에 권한다. 덕업상권. 잘못한 건 과실은 서로 간에 규제한다. 사람들 사귈 때 서로 간에 뭘로 사귀어야 돼요? 예로서 사귄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환난, 서로 간에 규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향약의 4대 덕목, 그 다음에 화랑도의 세소고개, 그 다음에 삼각오륜의 오륜, 이런 것도 정말 짜증나게 만들거든요. 이게 같이 나와버리면 많이 저는 이제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반드시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향약의 4대 덕목을, 이거 이제 중조 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나누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국사 시간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자, 뜻이 뭐였어요? 서로 간에 뭐 한다, 서로 간에 뭐 한다, 서로 간에 뭐 한다, 전부 다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자, 세 번째 글자로 전부 다 서로 상자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덕이 있는 서로 간에 권한다. 잘못한 건 서로 간에 규제한다. 예로서 서로 간에 사귄다. 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로 간에 돕는다. 전부 다 이게 들어가니까 서로 상자로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뜻은 굉장히 좋지만 실제는 어떻게 쓰였어요? 자, 덕이 있는 서로 간에 권한대요. 자, 옛날 사람들, 양반들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옛날 양반들은 선비라고도 표현하죠. 선비는 어떤 뜻이에요?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덕이 있는 건 누가 보통 선비가, 농민들이 덕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선비들이 덕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자, 선비들은 덕으로서 너희들을 말 좀 잘 듣게, 말 좀 잘 들으라 그 뜻이고요. 우린 덕이 있으니까. 자, 과실상규. 잘못한 일을 서로 규제한대요. 자, 양반이 잘못했습니다. 농민들이 규제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는 되죠. 양반들은요, 너 잘못했다고 임의로 처벌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절로서 서로 간에 사귄다? 예를 따지면 또 뭐가 안 좋은 면이 생기죠. 위아래를 나눕니다. 우리는 위, 너는 아래라는 거예요. 자, 환난상율? 자, 백성들이 어렵니다. 일반 농민들이 어려워요. 양반들이 그거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지들 마음이에요. 선택입니다. 근데 양반이 좀 어려워요. 삥 좀 뜯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었던 거야. 이게 향약이에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때 이후로 만들어진 건데 다시 한번 만들게요. 행촌 아니죠? 향촌자치규약의 줄임말로써 자, 지방의 양반들이 백성들을 좋은 말로 교화, 나쁜 말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향촌자치규약. 이게 향약이고요. 자, 둘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마을 단위의 공동노동조직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거 같이 하면 어때요? 특히 논농사는 같이 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일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금전이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금전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두레예요. 뭐랑 차이가 납니까? 밑에는 품앗이랑 차이 나요. 자, 두레라고 하는 건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조직으로서 금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농사 지으면 어떤 사람 밥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 힘드니까 옆에서 이제 북 쳐주고 깽가리 쳐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조직을 두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품앗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1대1의 노동교환 방식입니다. 내가 제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가서 일을 도와줬어요. 그 친구는요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친구에 대해 하나의 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내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그 친구가 한 번씩 도와주는 한 번씩 노동을 교환해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방식. 이게 품앗이입니다. 서로 간에 돕는 풍습들이 전부 다 있죠. 그 다음에 옛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동신제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마을 고을동에 그 제사를 지내는 귀신할 때 신자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신앙 조직, 이게 동신제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깊이 있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지금까지 수백 번 나왔고요. 딱 봐도 여러분들 봐도 나올 만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각자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겠죠. 현실적 이익과 침묵, 그다음에 권선직과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여기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향촌자치규약 이 말 중요하고요. 자, 마을 단위 공동 노동조직 두레, 그다음에 임금은 주고받지 않고 일대일의 노동교환 방식 품앗이. 그 외에도 혼례상례, 그다음에 애경사를 치를 때, 애사는 슬픈 거, 경사는 좋은 거죠. 이런 것들 치를 때 서로 간에 돕는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 자,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 분명히 있긴 있지만 협동정신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이웃 간의 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상부상조의 전통은 여전히 어떻다?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협동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자,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자, 다음 단원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공동체의식이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공동체 일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은 이제 뭘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신뢰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호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에서는 협동을 기대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이 사람 믿지 못하는데 제가 왜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지 협동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하고요. 대단원 마무리할게요. 자, 혈연으로 맺어진 사촌의 촌수만큼이나 이웃이 친하고 중요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네 글자 단어. 뭐 있습니까? 이웃, 사촌이죠. 뭐 이렇게 쉬운 게 나오나요? 했더니 중졸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뜻으로서 우리 전통사회에 특히 더 강조되었던 정신, 뭐가 있었습니까? 개, 두레, 향약, 품앗이 전부 다 뭘 강조해요? 서로가 돕는다. 상부, 상조의 전통이었죠. 그 다음에 향촌자치규약을 줄임말로써 좋은 행실을 권장하고 어려운 일은 나누며 불편한 일은 스스로 교제하기 위한 규칙. 덕업상권, 환난상율, 그 다음에 애속상교죠. 애속상교 이게 뭐였어요? 향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조직으로서 상부상조의 전통을 보여주는 거.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조직입니다. 뭐가 됐어요? 두레가 되겠습니다.
자, 1대1의 노동교환 방식 뭐가 있었죠?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자, 품앗이가 있었고요, 품앗이. 자, 봉사의 조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뭐가 있습니까? 자발성이죠.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속성이 있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이나 칭찬, 그 다음에 명성과 같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 뭐가 없어야 돼? 대가가 없어야겠죠? 무대가성입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자, 두 번째 단원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 정말 많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끝나고 나서 얻은 느낌이 있죠. 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구나. 자, 그만큼 8개의 대단원 중에서 자, 중요성을 따지면 독보적인 단원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 내용 다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풀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고비를 하나 넘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두 번째 단원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확장된 윤리로서 이제 국가윤리, 그 다음에 공동체윤리 파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